음. 자, 심야 낭독회 2화 데미안 저번에 읽던 거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침대로 들어가자 마음이 가라앉아 기뻤다. 그러기에 앞서 마지막 시련으로 저녁 기도가 있었다. 그때 우리가 부른 찬송가는 내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 나에게 있어 그 노래 한 구절 한 구절은 쓰디 쓴 독이었다. 아버지가 축복의 말을 했을 때에도 나만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들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 주소서 하고 기도를 맺었을 때 나는 몸에 경련이 일어난 듯 견딜 수가 없어서 자리를 뜨고 말았다. 다른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을 잃었다. 나는 지친 나머지 싸늘하게 식은 몸을 이끌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잠시 침대에 누워 따스함과 안도감에 흐뭇하게 쌓여있을 때 내 가슴은 불안한 나머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거를 쫓아 지나간 일들의 주변을 마치 나비처럼 걱정스럽게 맴돌았다. 어머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잘 자라는 말을 했다. 어머니의 발소리는 아직도 침실에 꼬리로 남기고 있었고 어머니가 들고 있는 촛불의 불빛이 아직 문틈으로 비쳤다. 지금 엄마는 다시 들어오실 거야. 엄마는 뭔가 알고 있어. 엄마는 내일 키스를 하고 융석을 떨어도 좋을 만한 태도로 친절하게 물어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나도 목 놓아 울게 되고 그러면 목구멍에 걸려있는 망설임들이 녹아버릴 것이다. 엄마에게 매달려 모든 걸 털어놓자.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문틈으로 비치던 불빛이 사라지고 컴컴하게 된 뒤에도 한동안 귀를 기울여 생각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다. 틀림없어. 정말이야. 그리고 나는 본래의 사건으로 되돌아가서 나의 적의 눈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나는 크로머의 얼굴을 똑똑히 생각해냈다. 크로머는 한쪽 눈이 좀 가늘고 입술엔 야비한 웃음을 띠고 있었다. 이처럼 상대방을 매섭게 바라보고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견뎌내고 있는 동안에 크로머의 몸집은 점점 크고 목이 흉하게 되어갔다. 처음부터 짓궂어 보이던 그 눈은 악마의 눈빛을 띠기 시작했다. 크로머를 바로 옆에다 둔 채 나는 잠이 들었는데 그 뒤에 꾼 꿈은 크로머에 대한 것도 아니었고 어제 있었던 사건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어떤 휴일에 온 식구가 다같이 보트놀이를 하는 꿈이었다. 한밤중에 잠에서 깬 나는 방금 꾼 즐거운 꿈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고 누이들의 하얀 외출복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어른거렸으나 그러는 동안 어느덧 낙원과 같은 일체의 세계에서 현실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짓궂은 눈을 한 척과 얼굴을 맞대게 되었다. 이튿날 아침에 어머니가 재빠른 걸음으로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너무 늦었어. 언제까지 침대에서 뒹굴고 있을 셈이냐? 그 순간 나는 안색이 창백했다. 어디가 아프니? 어머니가 이렇게 묻자 나는 그만 구역질을 하고 말았다. 그러자 어느 정도 괜찮아지는 것 같았다. 대체로 나는 대단치 않은 병에 걸렸을 때 오전 중에는 차나 마시고 누워 있어도 괜찮다는 허락을 받고 어머니가 옆방에서 청소하는 소리나 리나가 현관에서 고객한 사람과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좋은 날 오전은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나라나 마법의 나라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방 안으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도 학교에서 초록빛 커튼 너머로 바라볼 때와는 아주 딴판 같았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도 시큰둥하게 느껴져서 왠지 모르게 거짓된 울림 같았다. 아주 죽어버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현실의 나는 이제까지 그랬듯이 약간 기분이 좋지 않을 뿐이었다. 이것으로는 지금의 경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분명히 학교만은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크로모에게서는 조금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놈은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오늘은 어머니가 친절을 베풀어 준다 하더라도 조금도 달갑지 않을 뿐이 아니라 귀찮아져서 오히려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다. 나는 얼마 안 있어 다시 자는 척하면서 작전을 짜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나는 11시에는 시장터에 있어야만 했다. 그래서 10시가 되자 살그머니 일어나서 이제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예로 본다면 이렇게 말해두면 다시 침대 속으로 들어가도 좋았고 오후에 학교에 가도 좋았다. 그리하여 나는 학교에 가겠다고 말했다. 계획이 서 있었던 것이다.
돈을 안 가지고 크로모를 만나러 간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나로서는 내 계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작은 저금통을 빼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 마르크가 안 되는 액수가 들어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 근처에도 못 미치는 적은 돈이지만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아예 없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있는 게 나은 일이며 나쁘게 말하더라도 크로머를 무마할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말을 신은 채 어머니 방으로 몰래 들어가서 책상 위에 있는 내 저금통 훔쳤을 때 또 구역질이 났다. 그러나 어제 있었던 사건 때만큼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다.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힐 것 같았으나 아래로 내려가 계단의 그늘진 곳에서 살펴보았다. 비로소 저금통에 자물쇠가 잠겨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저금통을 깨트리는 것은 간단했다. 양철로 된 얇은 칸막이를 부숴 빼버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그러기가 가슴 아팠다. 마침내 나는 정말 도둑질을 하고 만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단지 과일이나 과자 따위밖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비록 내 돈이라고 해도 내가 하는 일은 도둑질이다. 나는 다시 한번 크로머의 그 세계로 한 발짝 다가섰다는 점, 영락없이 살금살금 나락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에 저항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어떤 결과로 끝날지라도 되돌아설 수는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보았다. 손에 들어있을 때는 그처럼 쩔렁쩔렁 소리를 내며 많이 들어있는 듯 싶더니 막상 꺼내보니 눈물이 돌 만큼 몇 푼 되지 않았다. 모두 65페니이었다. 나는 저금통을 아래 현관에 감춘 뒤에 그 돈을 꼭 움켜쥐고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이상한 기분으로 집을 나왔다. 위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급히 달려갔다. 11시가 되려면 아직 여유가 있었다. 나는 이리저리 길을 돌아 여느 때와는 아주 딴판으로 보이는 골목길에 빠져나와 나를 흘끔흘끔 바라보고 있는 듯한 집들이 늘어서 있는 거리와 나를 의심하고 있는 듯한 사람들 걸음 곁을 한없이 위축된 마음으로 걸어갔다. 그러는 동안 전에 학교 친구 하나가 가축시장에서 3마르크짜리 은화를 주었다던 일이 머리에 떠올랐다. 가능하다면 하느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게 해달라고 빌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는 기도를 할 만한 권리도 없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해도 이미 다 부서져 버린 저금통이 원래대로 될 수는 없으리라. 프란츠 크로머는 멀리서도 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아주 천천히 다가와서 마치 나 같은 것은 아랑곳 없다는 듯한 신용을 해보였다. 그러나 더욱 가까이 오자 명령하듯 자기를 따라오라고 신호하고 한 번도 뒤를 돌아본다는 일 없이 다리를 건너서 계속 걸어갔다. 얼마 후 그는 변두리 외딴 곳에 새로 짓고 있는 집 앞에 멈춰섰다. 오늘 일을 하지 않는지 문이나 창도 없는 벽이 차갑게 드러나 있었다. 크로머는 주인을 둘러본 후 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를 따라갔다. 크로머는 벽 뒤로 가더니 한쪽 손을 내밀었다. 가지고 왔니? 크로머는 쌀쌀한 말투로 물었다. 나는 꼭 움켜쥐고 있던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 돈을 크로머의 손바닥에 쏟아놓았다. 마지막 5페니짜리 동전 소리가 사라지자마자 크로머는 벌써 계산을 다 끝낸 뒤였다. 65페니이구나. 크로머는 내 얼굴을 뚫어질 듯이 쳐다보았다. 응, 이게 내 돈 전부야. 형편없이 모자란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이게 전부야. 그 이상은 가진 게 없어. 나는 겁에 질려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얼빠진 놈인 줄은 미처 몰랐어. 남자끼리는 규칙이 있어. 알고 있겠지만 내가 너한테서 받겠다고 하는 건 부정한 돈이 아니야. 자, 이걸 다시 가져가. 이따위 정도는 필요 없어. 딴 데 가면 한 푼도 축내지 않고 몽땅 받을 수 있거든. 알고 있겠지? 크로머는 상상 외로 부드럽다고 할 정도의 비난투로 말했다. 하지만 이 이상 가진 게 없단 말이야. 이건 내 저금통에 들어있던 거야. 그런 건 내 알 바가 아니야. 하지만 나도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너는 나에게 1마르크 35페니를 빚졌어. 언제 갚을 거야? 응, 꼭 갚을게, 크로머. 딱 잘라 말할 순 없지만 어쩌면 내일이나 모레쯤 더 많은 돈이 생길지도 몰라. 너도 이런 일을 우리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다는 것쯤 알고 있겠지? 그런 건 나와 상관없어. 나는 널 곤란하게 하려는 건 아니야. 물론 그 2마르크란 돈은 오늘 점심 전에도 받으려 한다면 받을 수 있었어. 안 그래? 게다가 난 가난하단 말이야. 넌 좋은 옷을 입고 점심만 하더라도 나보다 훨씬 맛있는 걸 먹잖아. 그러나 불편하진 않겠어. 자, 그럼 좀 기다려주지.
모레 오후. 휘파람으로 널 부를 테니 그땐 끝장을 내. 너 휘파람 소리 알고 있지? 이렇게 말하고 크로머는 휘파람을 불어 보였다. 이제까지 자주 들어온 휘파람 소리였다. 알고 있어. 크로머는 가버렸다. 마치 나 같은 것은 자기 친구가 아니라는 듯이 우리들은 다만 어떤 거래를 하고 있었을 뿐이며 그 이상은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다. 나는 지금도 갑자기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를 듣게 된다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부터 나는 자주 이 휘파람 소리를 듣곤 했다. 아니, 끊임없이 계속 들었던 것 같다. 어디에 있거나, 어떤 놀이, 또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거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건 이 휘파람이 노예가 되고, 이 휘파람은 내 운명이었다. 맑고 선명한 가을날 오후에 나는 이따금 내가 무척 좋아하는 우리 집 화단에 가 있었다. 그때 나는 말하자면 당시 어린, 아직 착하고 자유스러운 소년, 세상에 물들지 않은 순진한 소년으로 보호되었다. 그런데 한창 그런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날아와서는 놀이를 중단시키고 공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나는 언제나 휘파람 소리를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소리가 울리면 항상 섬뜩해져서 마음이 산란해진다. 그러고 이 휘파람 소리가 나면 나는 나가서 크로머가 명령하는 대로 마음 내키지 않는 지저분한 곳으로 따라가서 계산을 하고 돈 독촉을 받았다. 모두 합친다면 그런 일이 2, 3주일이나 계속되었을까. 그러나 내게는 그것이 몇 년, 아니 영원과도 같이 여겨졌다. 크로머에게 돈을 주는 것은 이따금씩이었고 그것도 5페니나 10페니 하는 식으로 이나가 부엌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장 바구니에서 기회를 보아 훔친 것이다. 크로머는 그때마다 나를 꾸짖고 마구 모욕을 주었다. 크로머의 말로는 내가 오히려 크로머를 속이고 있고 크로머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나야말로 크로머의 돈을 훔치고 크로머를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난처한 입장에서 정면으로 맞서야 했던 일은 그 후 내 인생에서 결코 없었으며 그와 같은 절망감과 굴욕감을 맛보았던 것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저금통은 게임 점수표를 채워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아무도 저금통에 관해서 묻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다가올 때마다 저금통 일 때문에 나를 꾸짖으려는 것은 아닌가 하고 겁이 나서 크로머의 야비한 휘파람 소리 이상으로 두려워하곤 했다. 돈을 못 가지고 나가는 것이 거듭될수록 나의 악마는 나를 괴롭히거나 이용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즉 나는 크로모 대신 일을 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크로모의 아버지가 크로모에게 시킨 심부름을 대신 해야만 했다. 그뿐 아니었다. 한술 더 떠서 나에게 10분 동안 한 발로 들고 한 발로만 뛰어가는 것을 명령하는가 하면 지나가는 사람의 윗도리 위에 종이 쪽지를 매달거나 하는 등 퍽 까다로운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꿈속에서도 이와 같은 괴로운 작업을 계속하다가 가위에 눌리고 땀을 흠뻑 흘리는 일도 종종 있었다. 얼마 동안 나는 환자와 같았다. 자주 토하고 밤이 되면 열이 오르고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어머니는 아무래도 이상하다 느꼈는지 여간 측은히 여기는 것이 아니었으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어머니의 친절에 보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것이 더 큰 고통이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있을 때 어머니가 초콜릿 하나를 가져다 주었다. 그것은 지나간 옛날의 그리운 습관을 떠올리게 했다. 예컨대 낮에 착하게 굴면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이와 같이 과자를 상으로 받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어머니는 내 침대 곁에 서서 그 초콜릿을 내게 내밀었다. 나는 어찌나 슬픈지 머리를 옆으로 흔들었다. 어머니는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러나 나는 겨우 이렇게 외쳤다. 싫어, 싫어.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어머니는 초콜릿을 책상 위에 놓고 방을 나갔다. 이튿날 그 일에 대해 무리를 했을 때 나는 전혀 기억이 없는 척했다. 어머니가 의사를 불러온 일도 있었다. 그 의사는 나를 진찰한 뒤 매일 아침마다 냉수 마찰을 하라고 일렀다. 그 무렵의 상태는 일종의 정신착란이었다. 평화로운 가정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나는 유령과 같이 길을 못 펴고 겁에 질린 생활을 했으며 가족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단 한 시간도 나의 불행을 잊은 일이 없었다. 종종 아버지는 몹시 흥분해서 나에게 캐물었으나 나는 그때마다 무뚝뚝하고 냉정한 태도를 취했다. 잠깐 물 좀 마시겠습니다.
제2장 카인. 구원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찾아왔다. 그리고 구원과 더불어 내 생활 속으로 들어온 새로운 것의 영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무렵의 일인데 내가 다니는 라틴어 학교에 한 아이가 새로 전학 왔다. 그 아이는 이 동네로 이사 온 어느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로 옷소매에는 아직 상징을 달고 있었다. 나보다 한 학년 윗반에 편입되었으나 나이는 나보다 몇 살 위였고 얼마 안 가서 다른 학생들의 주목의 대상이 된 동시에 내 주의도 끌게 되었다. 좀 색달라 보이는 이 학생은 보기보다 더 나이가 든 것 같았으며 누가 보더라도 이미 소년티를 말끔히 벗은 듯 보였다. 그래서 철부지 아이인 우리들과 어울리면 그는 걸맞지 않아 보였다. 이미 다 자란 사람의 훌륭한 신사라고 하는 편이 옳았다. 인기는 별로 없었다. 우리들과 같이 어울려 노는 것도 아니었고 더구나 싸움에 한몫 끼는 일도 전혀 없었다. 단 한 가지 선생에 대해선 이 소년이 보여주는 자신만만하고 단호한 태도만은 다른 친구들의 마음에 들었다. 이 소년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데 어느 날 대단히 넓은 우리 반 교실에서 다른 반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 반은 데미안의 반이었다. 우리 하급생 반은 성경 이야기 시간이었고 데미안의 반은 작문 시간이었다. 선생이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동안 나는 줄곧 데미안에게 눈길을 보내고 있었다. 카인과 아벨, 구약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큰 아들과 작은 아들. 형인 카인은 그의 재물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후 아벨의 재물이 받아짐을 시기하여 동생을 죽였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크게 노해 카인을 저주하고 내쫓았으나 이마에 표지를 두어 다른 사람이 카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서 유래되어 카인의 후예라는 말은 저주받은 무리 또는 죄인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데미안의 얼굴은 내게 특별한 매력을 느끼게 해주었는데 이상하리만큼 강한 의지를 간직하고 있는 맑고도 영악해 보이는 그 얼굴은 한창 재치를 풍기면서 열심히 자기 작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선생이 일러준 대로 작문을 하는 듯한 빛은 털끝만큼도 없었고 마치 자기 결정한 문제를 추구하고 있는 과학자와 같았다. 나는 데미안에게 호감보다는 어쩐 일인지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데미안은 내게 있어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존재였고 너무 쌀쌀해 보였으며 그의 태도 속에는 사람의 속을 흔들어 놓을 만큼 침착한 모습이 지나칠 정도로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데미안의 눈에는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싫어하는 어른다운 표정이 있었고 또한 빈정거리는 빛이 희미하게 섞인 옅은 우수가 깃들여져 있었다. 그러나 좋고 싫은 건 둘째로 하고 내 눈은 끊임없이 데미안 쪽만을 보았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눈길을 내게 보내기라도 하면 나는 찔끔해서 당황하며 눈길을 돌렸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데미안은 내 뒤를 따라왔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보이지 않자 일단 나를 앞지르고 난 뒤에 내게 말을 걸었다. 좀 같이 가지 않겠어? 나는 별로 마다할 것도 없어서 머리를 끄덕이고 나서 우리 집이 어디쯤인지를 설명해 주었다. 아, 거기야? 그 집이라면 알고 있지. 문 위쪽에 아주 이상한 물건이 붙어 있는 집이지. 처음 보았을 때부터 재미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어. 데미안은 웃음을 띠고 말했다.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진 않았으나 나는 데미안이 우리 집 일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내심 놀랐다. 데미안이 말한 것은 일종의 문장이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닳고 닳아서 납작해진 데다가 몇 번이나 페인트로 덧칠해졌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집안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그것이라면 난 아무것도 몰라. 그건 새이거나 새를 닮은 그 무엇으로 퍽 오래된 물건이야. 우리 집이 옛날에는 수도원 소유였다는 얘기도 있던데. 나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건 있을 법한 일이지. 한번 잘 관찰해보면 좋을 거야. 그런 것 중엔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내 생각에는 그 새는 매일지도 몰라. 우리는 함께 걸어갔다. 나는 아무래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데미안이 웃었다. 무엇인가 재미있는 일이라도 떠오른 것 같았다. 그래, 그래. 어제 학교에서 난 너희들 수업도 들었어. 이마에 표지가 있는 카인의 얘기였지. 그렇지? 그 얘기 재밌다고 생각하니? 데미안은 쾌활하게 말했다. 재미가 있다니 당치도 않은 말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가운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 어른의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 나는 내 생각 그대로를 털어놓을 수가 없어서 재미있다고 말했다. 데미안은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이봐, 나하고 얘기할 땐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할 필요는 조금도 없어. 그렇지만 그건
정말 뭔가 색다른 얘기야. 지금까지 수업 시간에 들은 다른 어떤 얘기보다 훨씬 더 색다르게 되는걸? 물론 선생님은 하느님이라든가 죄라든가 하는 흔해 빠진 말만 했을 뿐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진 않았지.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는 여기까지 말한 데미안은 자기 스스로 말을 끊었다가 웃음을 지어 보이고 말을 이었다. 내 생각 같아선 그렇단 말이야. 이 카인의 얘긴 전혀 다르게도 해석할 수가 있지. 학교에서 배우는 건 대개 전부 진실이고 오라. 하지만 어떤 것이든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또 대체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깊은 뜻을 지니고 있기도 해. 예를 들면 카인과 그 이마에 있었다고 하는 표지 얘기만 해도 선생님의 설명만으로 따진다면 도무지 마음속으로부터 납득할 수가 없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누군가 싸움을 하다 동생을 죽인다. 이건 물론 있을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내가 나중에 걱정이 되어서 기가 꺾인다. 이것도 가능하지. 하지만 그와 같은 겁쟁이 사내가 상으로 특별한 표지를 받고 그 덕분에 아무도 그 사내에게 손댈 수 없게 되며 누구나 다 그 사내를 겁낸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통 일이 아니라고 여겨져. 물론이야. 난 하지만 이 이야기를 달리 해석한다는 건 어떤 거지? 나는 열을 올리며 말했다. 데미안은 내 어깨를 툭 쳤다. 매우 단순해. 맨 처음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야기의 발단이 된 건 표지 쪽이었단 말이야. 한 사내가 있었는데 그 사내의 얼굴에는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어. 사람들은 그 사내한테 손을 대려고도 하지 않았어. 이마에 표지만 하더라도 아마? 아니. 틀림없이 우편물 소인 같은 것도 아니었을 거야. 세상에 대개의 경우 그처럼 단순하진 않거든. 오히려 그 사내에게는 무엇인가 겉으로 볼 때는 잘 알 수 없을 정도의 기분 나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사실일 것 같겠지. 예를 들어 이 사내의 눈에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지성과 용기가 번뜩이고 있었던 거야. 이 사내는 권력을 쥐고 있고 사람들은 이 사내 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쩔쩔맸겠지. 즉, 이 사내에게는 표지가 갖추어져 있었어. 이 표지는 어떻게든 해석할 수가 있었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형편전에 좋은 것, 자기가 내세운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구하려고 하지.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을 두려워하고 있었어. 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표시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그 반대의 것이라고 생각했어. 즉, 저 표시가 있는 자는 좋지 않은 친구야 하는 식으로 말이야. 사실 이 친구는 기분이 나빴어. 그러나 어느 세상에서나 용기와 개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는 참으로 괴상한 존재로 여겨지는 법이니 말이야. 그리고 이처럼 용감하고 기분 나쁜 무리들이 우글대는 것을 아주 참을 수 없다고 여긴 사람들은 이런 무리에게 별명을 붙이고 거짓말을 꾸며대서 복수하고 벌벌 떨며 지내야 했던 일을 생각하고 안갚음을 했던 거야. 알겠어? 말하자면 그렇다면 카인이 나쁜 이유는 조금 도 없었다는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 쓰이는 얘기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도 할 수 있어. 성경에 적혀 있는 것 같은 오래된 이야기는 모두 진짜야. 다만 그런 얘기가 반드시 제대로 전해졌다고만은 할 수 없고 또 반드시 올바르게 해석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지. 요컨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카인은 멋진 놈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게 된 것도 남들이 카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야. 그리고 카인과 그 자손이 정말 어떤 종류의 표지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인간이었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 소문도 정말 사실이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낭독회 2화 데미안 헤르만 헤세 지음의 데미안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3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